기출문제 116회. 이거 110회죠, 110회. 최근 시험이 117회였는데 최근에 합격률이 좀 높았어요. 한 45%. 근데 그거는 이제 혼자 풀어보시면 되니까 일부러 그 최근 거는 남겨놨어요. 따로 풀어보시라고. 이따가 출력해서 드릴게요. 풀어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은 110회 합격률이 좀 낮은 편인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합격률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합격률을 좀 보시면은 저번 시험이 117회였어요. 근데 47% 엄청 높죠? 그러니까 최근 3번이 높았어요. 근데 대충 보면 한 40% 되는 것 같죠? 근데 최근 게 높고 밑에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좀 한 110회, 112회 이때쯤에 합격률이 좀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걸로 연습해보고 이 뒤편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쉬워지고는 있어요. 진짜 단조로워지긴 했습니다. 그러면 110회를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죠. 기출문제 받는 거는 그냥 뭐 네이버나 검색해서 받으시면 돼요. 전산회계 1급 110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받아볼게요. 그냥 적당한 데 들어가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수업용 데이터로 받으면 되겠네요. 수업용 데이터를 받으셔서 압축을 푼 다음에 압축 풀어서 교시가 2개 있는데 전산회계 1급이 3시죠. 3교시겠네요. 뒤에 보는 거기 때문에 3교시로 들어가서 실행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3교시요? 네네, 3교시로 설치해 주세요. 2교시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설치 다 하셨나요? 안 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여기 수업 번호가 있네요. 수업 번호는 2 사이에 2를 6개 쓰셔야 돼요. 1이 6개, 2 사이에. 감독반 확인 번호는 322입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이름 쓰고 설치 누르시면요. 네, 그거예요. 이 창이 떠야 되는 거 풀기 눌러서 확인하시고 닫기 누르고 360. 자, 이제 됩니다. 쉽게 안 되면 안 되는 네, 이게 떠야 확실히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장에는 안 떠가지고.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네이버 검색해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시험 접수하신 홈페이지에서 작년 거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 수험 번호는 그 각각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수험 번호는 입력된 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유형은 실제로 시험장 가면 A형 또는 B형을 줘요. 그거를 찍으면 되고, 지금은 뭐 A형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는 3222 쓰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되셨죠?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전략이 좀 중요한데 그냥 막 푸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더 부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회계 쪽은. 그래서 순서를 좀 알려드리면 이론을 마지막에 푸세요. 왜냐면 이론은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왼쪽 밑에 보시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 있는데 나중에 이론 문제는 이렇게 찍을 수 있거든요. 안 보고 찍어도 되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먼저 무조건 푸셔야 돼요. 네, 이거 15개인데 찍어서 11개 맞힌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가능은 하잖아요, 그게. 근데 주관식은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문제를 먼저 풀자. 순서. 그리고 그 한번 일단 훑어볼게요. 특이하게 이론이랑 실무가 같이 있는 시험이에요. 이론이 30점, 실무가 70점인데 60분 동안 풀어서 70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마지막에 USB 저장해서 내는 것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OMR 카드 찍는 것보단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마지막 5분 정도는 좀 남기는 게 좋단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왜냐면 어떤 분은 시험보다 컴퓨터가 꺼졌대요. 그럼 중간에 다 날아가고 시간을 다시 주는데 그럼 또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일단 문제 2번, 3번, 4번, 5번 이걸 먼저 푸셔야 돼요.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리면 문제 2번 한번 보시면 일반점표가 6문제 나오거든요. 일반점표. 우리가 이거 배우느라 시간을 거의 다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그 종이에 빈칸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 차변 대변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적는 건 아니더라도 좀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뭐 컴퓨터가 꺼질 일은 거의 없긴 한데 혹시 또 모르고 그리고 이게 적어 놓은 다음에 문제 3번도 한번 보죠.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점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문제 2번은 일반 점표 6문제,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점표 6문제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지거든요. 뭐 메인 매출 점표도 적당히 그 공개를 좀 해놓으면 좋고 이제 종이에다가 일단 푸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쭉쭉 가서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아마 난도가 제일 높을 수 있는데 그
그 문제 설명을 보시면 일반 점표 입력이랑 메인 매출 점표에서 오류가 발견됐으니까 정정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붕괴가 하나 입력이 돼 있어요. 이미.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걸 제대로 된 걸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일하게 일반 점표랑 메인 매출 점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일반 점표 6개, 메인 매출 점표 6개 아예 정해놨잖아요. 얘는 왔다 갔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난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붕괴를 할 줄 알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붕괴 연장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시면 이것도 결국 붕괴인데 일반 점표의 연장인데 12월 31일에 일어나는 일들만 3개를 내요. 결산. 그래서 결론은 붕괴만 지금 17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붕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문제 1번이랑 6번은 실무예요. 완전 실무. 그건 이제 저랑 같이 해볼 거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 문제 2, 3, 4, 5를 종이에다 좀 적어서 마지막에 한 번에 쫙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시험이 60분이 주어지는데 마지막 10분 정도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시간이 있어봤자. 근데 시험지에다 답을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보고 적을 수는 있잖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멀쩡할 때 초반에 문제를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답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고 적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떨리거든요. 근데 한 문제씩 풀고 입력하고 하면 마지막에 조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쓸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은 같이 풀어보는 거니까 시간은 아까 조금 드렸죠. 한번 살짝 훑어보시라고. 그러면 쭉 보면서 입력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부터 보세요. 실무 문제 2번. 문제 2번 하나씩 제가 답을 적어드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1번에 7월 4일 문제 있죠. 나노 컴퓨터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 매입금 500만 원이랑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상계했다. 뭐 같이 풀어본 적은 있는 문제입니다. 어제 풀어본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럼 일단 외상 매입금은 부채잖아요. 부채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 500 부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뭐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원재료를 살 때 이건 설명이에요. 이건 답 아니에요. 자, 원재료를 샀다고 합시다. 외상으로. 그러면 우리는 부가세도 배웠죠 이제. 이건 원재료 값이랑 우리가 낸 부가가치세 합쳐서 외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상 매입금이 부채로 500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대변에. 근데 이걸 갚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을 차변으로 없애야 돼요. 근데 이걸 원래 갚을 때는 보통 현금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나도 외상 매출금이 있었던 거지 얘한테. 그래서 이런 붕괴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얘한테 판 적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상 매출금은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가세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부가세가 있다는 거 정도는 계속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래처한테 내가 외상 매입금도 있고 외상 매출금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대상이 똑같으니까 퉁치자고 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줄이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500이랑 내가 받아야 될 300을 퉁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200이 부족하죠?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200이겠잖아요. 이건 당좌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2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지금 1번 문제 답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은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가고 풀겠지만 저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답을 적어놓고 입력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시험지에 적혀 있고 이걸 받아 적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외상 매입금이랑 외상 매출금은 거래가 안 끝난 상태잖아요. 그리고 오늘 끝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거래처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뭐 나노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처를 적어야 된다는 뜻으로만 메모하는 거예요. 다 적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으셨다면 보고 적는 거예요. 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점표로 가보세요. 왼쪽 위에. 자, 일반 점표 입력으로 가셔서 날짜는 7월 4일이죠. 7월 4일. 자, 이쪽 들어오셨으면 차변 대변 순서는 상관없는데요. 그냥 사건 순서대로 적어보면 3번 차변 찍고 F2번에서 외상 매입은 뭐 3번 F2번, 4번 F2번이 기본인 거죠. 기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 못해보니까 이거 한번 찾아서 받아보시고 이따가 추가해요. 자, 그 외상 매입금 차변으로 없애야 되는데 거래처 또 검색해야 되죠. 거래처를 적어야 되는 계정 과목이니까 그럼 F2번 검색하셔서 나노 치면 나노 컴퓨터 나오죠. 적용은 화살표 옆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차변은 500만 원 써야 되니까 5 플러스 쓰면 되겠죠. 엔터 쳐서 넘어가시고 그다음 2번은 대변 써야 되죠. 대변은 4번 F2번입니다. 외상 매출금. 이번에도 거래처를 써줘야 되죠. 나노 컴퓨터입니다. 뭐 금액도 똑같이 써주세요. 300만 원. 저절로 500만 원으로 뜨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고쳐주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자, 대변이 또 부족하죠? 그러면 또 4번 F2번 이번엔 당좌예금이잖아요. 당좌예금은 뭐 거래처 원래 실무에서는 그 은행을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이 적혀 있는 걸 입력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2번 설명해 드릴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을 현금 배당했네. 이것도 어제 배웠던 거네요.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한 주당 1,000원씩 들어왔거든요. 보통 주가 지금 1,000주예요. 내가 1,000주 갖고 있는데 한 주당 1,000원씩 받았으니까 뭐 100만 원 받았다 이 말이겠죠. 현금은 100만 원이 들어왔을 거고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주식 배당 20주를 수령했다. 주식 배당을 받을 때는 상대방이 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답이 되게 쉽네요. 그러면 보통 예금에 100만 원 들어오고 그게 배당금 수익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답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걸 뭐 적었으면 받아서 적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9월 15일이죠. 5월 15일. 차변에 단기 보통예금 돈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150 대변에 배당금 수익. 네, 이런 식으로 차변 대변이 좀 깔끔한 편이네요. 혹시 몰라서 값도 띄워놨어요. 보니까 네, 맞네요. 그 다음은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제품을 판매하고 영춘으로부터 받은 바드러움. 여기서 바드러움은 계정 과목을 그냥 말을 해준 거죠. 이걸 만기 이전에 할인했다. 어음을 할인하는 이슈네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좀 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또 55,000원은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각 거래가 이제 주로 나오죠. 매각 거래. 이게 차입 거래도 있고 매각 거래도 있는데
주로 매각 거래가 나옵니다. 은행한테 아예 팔아버리는 걸 말해요. 그럼 답을 일단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입장에서 받을 어음 500만 원짜리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이 사라지겠죠. 근데 그 중에 5만 5천 원은 못 받으니까 비용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정 과목 문제로 나오거든요. 이름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은행한테 싸게 팔았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5만 5천 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받을 어음은 500만 원짜리를 버리겠죠. 영춘 정도로 적어놓을게요. 우리는 영춘한테 받을 수 있는 어음을 포기했으니까, 은행한테 줬으니까 자산에 감소하고, 근데 원래 500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5만 5천 원은 못 받으니까 비용이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금액은 저는 실제로 안 적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입력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왜 안 적었는지. 이걸 보고 적는다고 하면, 자, 날짜가 10월 5일이죠. 10월 5일. 자, 그러면 이게 물론 이것까지 고려하긴 힘드시겠지만 웬만하면 그 금액이 큰 쪽부터 입력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이거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그래서 저는 대변을 먼저 입력해 볼게요. 4번에 대변, 받으러운, 거래처 영춘, 적용은 넘어가고 금액은 500입니다. 네, 대변 하나 썼습니다. 이쪽 대변 금액이 더 커서. 그 다음에 차변 내려가서 F2번으로 매출 채권 치면 바로 나오네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올라주시고, 금액이 500만 원으로 맞춰지니까 얘를 5만 5천 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변이 하나 더 필요하죠. 이번에도 3번 차변 F2번에서 보통예금을 입력해 주시면 저절로 금액이 맞춰지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서 종이에 적어 놓는 건 시간 낭비예요. 마지막 거는 생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공의 금액이 나오면 그냥 세금과 공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거는 회비인데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게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800번 세금과 공과라고 알고 계시고, 참고로 영업부라서 800번은 아니고요. 그냥 성격 자체가 제조 비용이 아니라서, 혹시 제조부에 대한 상공회의 회비도 800번이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데 애매하니까 영업부로 내는 거죠. 자, 보통예금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야 시간이 좀 남아요. 지금 4번 입력해 보면은 10월 30일이죠. 이건 차변 대변 먼저 입력해도 상관없겠네. 똑같으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 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그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문제는 사채네요. 사채는 발행이 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조기 상환이 나왔네요. 그래서 합격률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설명 좀 드려볼게요. 5번은 사채 발행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사채 액면 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그 사채 액면 금액 하면 갚아야 될 돈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린 거고 나중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액면 금액이랑 잔고 금액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쉽게 내겠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액면 발행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회계 처리를 옛날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채 10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발행을 했는데 1000만 원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채 1000만 원이 액면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
받은 돈 있죠. 보통 예금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얘가 발행 금액이 되거든요. 발행하고 받은 돈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던 거예요, 전에. 근데 이걸 기다렸다 갚아야 되는데 오늘 바로 갚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채라는 부채가 없어져야겠죠. 돈을 갚았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사채가 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980만 원에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득이겠죠. 왜냐면 처음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1,0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980밖에 안 줘도 돼요. 뭐 금리가 변경돼서 그렇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짜리 사채를 갚는데 보통 이익은 980이 들었다. 그러면 20만 원 이득이죠. 이게 사채 상환에 대한 이슈니까 사채 상환 이익이 됩니다. 금액은 간단하지만 굳이 또 찾을 필요는 없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사실 좀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5번 정도는 버리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하나 정도 틀려도 대세에 지장은 없어요. 근데 뭐 가능하다면 뭐 풀어주시는 게 좋죠. 자, 12월 12일입니다. 그럼 일단 차변에 사채를 없애볼게요. 부채의 감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차변에 그러니까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필요한 조치가 없는 겁니다. 굳이 더 어렵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만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대변에 보통 예금 980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거니까 대변에다가 사채 상환 이익 뭐 상환 이익 정도만 쓰셔도 나오니까 키워드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절로 20만 원이 딱 뜨죠. 5번은 좀 애매하네요.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어제 배운 거네요. 원천징수네요. 원천징수. 근데 이 원천징수는 내가 하는지 당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돈을 주는지 받는지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통 예금 계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돈을 넣어놨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근데 원천징수는 이자는 예외적으로 법인도 당하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 77,000원을 빼고 입금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답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자 수익을 인식하셔야겠죠. 여러분이 돈을 받았다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50을 먼저 인식을 하는데 77,000원은 못 받거든요. 근데 그 77,000원은 내 대신에 은행이 갖고 가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했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빈출 주제예요, 얘는. 그래서 77,000원은 못 받았지만 제가 내 대신에 내주겠지 해서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이자 수익은 50만 원. 그럼 77,000원은 받아서 낸 걸로 치는 거고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역시 금액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원천징수 세액은 15.4%일 겁니다. 뭐 그런 거를 물어보진 않지만 가끔 15.4%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죠. 12월 21일로 날짜를 바꿔주시고요. 대변을 먼저 써주시는 게 좋겠죠. 대변 금액이 크니까. 순서는 근데 상관은 없어요. 이자 수익 50으로 일단 맥시멈을 맞춰주시고 그다음 차변이 두 개죠. 차변에 상납세금 77,000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네, 마지막 금액은 42만 3천원으로 컴퓨터가 찾아주니까 뭐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6번 문제에서 원천징수 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말이니까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없어도 답이 바뀌는 거 아니란 소리입니다. 당연히 선납세금이거든요. 자, 그럼 일반전표 6문제를 쭉 풀어봤어요. 이런 느낌이고요. 좀 쉬다가 이런 느낌이니까 메인 매출도 먼저 한번 보셔도 되고 좀 쉬다가 그 다음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문제 3번의 메인 매출 점표 보겠습니다. 아마 문제 풀 때는 메인 매출 점표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메인 매출 점표를 먼저 푸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점표를 아예 메인 매출 점표를 펴놓을게요. 계속 여기서만 또 6문제를 입력하니까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1번 얘는 유형을 파악하는 거죠. 첫 번째 파악하실 거는 물건을 팔았는지 샀는지예요. 그럼 일단은 팔았죠. 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얘는 1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이제 제일 쉬운 유형이죠. 11번 과세 이렇게 이 정도 아니면은 매출 과세 정도를 적어주시면 돼요. 11번은 너무 쉬우니까 제가 그냥 바로 적었는데 그냥 뭐 숫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다음 분계도 한번 생각해 보면 분계는 대변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대변은 알아서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차변만 적어 놓을 건데 차변을 보니까 현금 100만 원 써 있죠. 그럼 현금 100만 원. 그다음에 230만 원은 외상 기수금인데 지금 파는 게 제품이란 말이죠. 제품에 대한 외상은 외상 매출금으로 적어두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230. 이 정도만 적어 놓을 거예요. 저는. 어차피 대변은 컴퓨터가 만들어 줄 거고 차변만 채우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이 정도 적어 놓을 것 같네요. 자, 뭐 이 정도 메모를 하셨으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메모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실 거예요. 진짜 시험 문제 보시면. 자, 그럼 이 정도 돼 있는 걸 보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부터 입력할게요. 7월 11일. 그러면 유형부터 입력을 하는데 유형은 아래로 가면 매출이냐 매입이냐 골라야 되죠. 일단 매출이라 써놨으니까 왼쪽, 그리고 과세라고 써놨으니까 매출 과세 보고 11번을 쓰는 겁니다. 11. 그 다음에 품목은 채점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답을 쓸게요. 그냥 제품 매출이라고 계정 과목을 저는 적어 놓거든요. 그 다음에 수량 단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셔서 공급가액이 300만 원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점표는 일반 점표랑 다르게 항상 거래처를 적고 시작하죠. 자, F2번 눌러서 거래처는 지금 혹시 거래처를 잘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거래처가 2개 나오잖아요. 오영상사, 성심상사. 근데 오른쪽 위를 보시면 여러분 회사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거래처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영상사니까 성심상사가 거래처인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전자로 발급했죠. 전자는 1번입니다. 전자로 발급하면 1번 아니면 0번.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가야겠죠. 결제 수단이 2개 이상이니까 혼합으로 가셔서 말씀드린 대로 대변은 완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화살표 내리셔서 3번 차변 F2번 해서 현금 100만원 1 플러스 쓰고 또 차변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점표가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요거는 조금 무리수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 2번은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상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토지랑 건물을 같이 샀는데 건물을 쓸 거라는 겁니다. 안 쓸 거면 회계 처리가 아예 달라졌는데 쓰는 문제는 아마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지금 상가가 2억 2천, 토지가 1억 5천인 거거든요. 일단 금액은 알려줬는데 그러면 답이 원래 2개란 말이죠. 건물은 과세고 토지는 면세기 때문에 원래 분계를 따로 해야 돼요. 근데 특이한 게 같이 하라고. 네, 건물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토지는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일반 점표 문제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합쳐버린 겁니다. 조금 억지스럽긴 한데 뭐 한번 해보죠. 이런 문제도 있긴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건물부터 한번 해볼게요. 건물은 2억 2천. 이건 좀 복잡하니까 다 써볼게요.
그럼 건물을 2억 2천에 부가세 포함이네요. 그럼 건물을 2억으로 만들고 여기다 부가세 대급금 2천만 원을 따로 써야겠네요. 왜냐면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불공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 기재를 합니다. 건물은 2억, 부가세 2천. 그 다음에 토지는 면세인데 부가세가 없어요. 토지는. 그래서 뭐 같이 적으라고 했으니까 토지 1억 5천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럼 차변은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대변이죠. 이거를 어떻게 결제를 했는지 보면 총 매매 대금 중 계약금 3,700. 그러니까 여기서 10%죠, 딱. 이것도 먼저 있었던 회계 처리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건물이랑 땅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살려고 계약금을 줬겠죠. 그래서 성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거예요. 한번 유출을 해보면 대충 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처음에 계약금을 쏴줬을 때 성급금으로 자산 처리하고 거래처도 적었겠죠. 대관령 이런 식으로 적었을 겁니다. 일반 점표에다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오늘 3,700원 또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줬던 성급금이 대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선 거래처 쓸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10%는 저번에 줬으니까 오늘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잔금은 뭐 나머지 90% 되겠죠? 8월 25일 오늘이네요. 오늘 보통예금으로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좀 생소한 거지 통계가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맞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답이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 메인은 건물이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 가격만 적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8월 25일이고요. 유형은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건물을 메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51번 과세로 가야겠네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세액공제도 되는 거니까 불공제 사유가 아니고. 그래서 유형은 51번으로 적어놓고요. 매입 확인해 주세요. 매입. 이거 매출 매입 헷갈리는 경우 많거든요. 자, 품목은 일단 건물이 주인공이니까 건물이라고 쓸게요. 공급가액은 2억을 써야겠죠. 공이 8개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2억으로 잡고요. 거래처는 100원이요. 전자 받았죠? 전자 1번. 공개는 뭐 이렇게 혼합 가야겠죠. 3번에 혼합입니다. 그리고 얘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일단 바꿔주는 것 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아니라 건물 샀으니까. 그래서 좀 옆에 적어놓은 거 보고 153에 F2번 눌러서 건물 검색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차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그럼 아래로 바로 내린 다음에 차변 3번 F2번 토지를 추가해야 돼요. 토지는 1억 5천입니다. 공이 7개죠. 이렇게 해서 일단 차변을 3억 7천으로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을 해결하는 거죠. 4번에 대변, F2번에 성급금으로 일단 3,700을 막아줘야 되죠. 돈 냈는데 또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변에 성급금. 그리고 거래처를 안 써도 되는 이유는 위에 적어놨던 대관령이 저절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선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대변 가서 보통예금 검색하시면 마무리되는 거죠. 마지막 금액은 적어놓을 필요가 역시 없었다. 이번은 조금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주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 그냥 아주 일반적인 문제예요.
엄청 그냥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죠. 한번 총무부가 사용하려고 소모품을 샀네요. 그리고 38만 5천 원인데 부가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부가세 이야기를 안 하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물건 살 때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언급 안 해도 해주면 좋지만 안 해줘도 부가세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부가세가 있는 물건을 샀는데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지출 증빙용을 받아야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되고요. 참고로 그냥 전산세무 1급에서는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 이렇게 하면 아예 회계 처리 안 하거든요. 뭐 우리는 그럴 일은 없고 그냥 참고하세요. 자, 유형은 현금 영수증을 받았고 그리고 불공제 사유가 아니니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매입 현과 이렇게 쓰겠네요. 물건을 샀고 과세 물건을 사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잖아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분개할 때는 소모품을 샀는데 소모품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구입 즉시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800번 소모품비를 써라. 총무부니까. 근데 혹시 뭐 구매부나 제조부에서 샀다 그러면 500번으로 가셔야겠죠. 그리고 소모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하면요. 같이 써두세요. 비용이니까 800번 소모품비이고 얘는 자산도 가능해요. 자산은 소모품. 이따가 그 정리할 때 결산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 소모품비 얘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결제 방식을 보통예금 이 정도만 저는 적어놓을 것 같거든요. 보통예금 금액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적어놓을게요. 저는 왜 그런지 입력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도 저번에 시험 봤거든요. 물론 저는 아예 메모를 안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9월 15일 유형은 자 매입 현과라 써놨죠. 그럼 매입으로 가서 현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 61번을 적겠죠. 매입 현과라 써놨으니까 61번 하고 품목은 800 소모품비 적을게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알려드린 게 있었는데 기억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과, 현과, 건별은 110% 적습니다. 원래 100%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38만 5천 원이 제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38만 5천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쪼개지죠. 기억 안 나셔도 그냥 삭제하고 F5번으로 삭제해서 다시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숫자를 그냥 고치셔도 돼요. 자, 거래처는 골드팜이죠. 골드팜 입력했고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은 전자 없습니다. 공개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현금 영수증이라고 무조건 현금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통 예금으로 계좌이체한 거죠. 그래서 혼합으로 가셔서 3번 혼합 가서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원재료를 소모품비로 바꿔줘야겠죠. 800번입니다. 번호 잘 확인하시고요. 일단 차변을 바꿨고 그 다음에 내려서 개변 보통 예금이죠. 그래서 금액을 제가 굳이 안 적어 놓은 이유 아시겠죠? 입력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이 정도만 적어 놓으면 되지. 그 다음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자동차가 나왔네요. 자동차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자동차면 긴장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하나 표시하면 되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아님. 여기다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아님에다가 이게 곧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즉 개별 소비세는 핸디캡입니다. 세금 더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세금을 더 안 낸다, 즉 핸디캡을 안 맞는다라는 거는 국세청이 싫어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까지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면 매입세 불공제인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문구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죠.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죠, 이거. 이하죠. 이하. 이거랑 화물차. 화물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그냥 다 됩니다. 화물차랑 승합차, 9인승 이상. 자, 요 세 개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해 두시면 좋겠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아니다랑 이 세 개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아니라고 까버리면 답을 줘버린 거죠, 그냥. 쉽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빼면 배기량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998이네? 그럼 세액공제 되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가 아닌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51번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자동차 나오면 불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9월 30일. 얘는 얘도 그냥 바로 입력해 볼게요. 되게 간단하죠. 실제로는 적어두셔야 돼요. 문제 쭉 풀고 쭉 입력하시니까 여러분은. 자, 유형은 51번 과세. 품목은 차량 운반구라고 쓰면 되겠죠. 공급가액은 원래는 10% 쓰는 거니까 1,50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경하 자동차. 전자로 받았고요. 전자 1번. 공개는 전액 외상입니다. 그럼 혼합 가서 미지급금을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차량 운반구 미지급금 정보를 쓰면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원재료는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고 밑으로 내려서 배변은 미지급금입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실 거는 여기에 외상미수금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외상 매입금을 쓰면 안 되죠. 차량 운반구이기 때문에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써주셔야 돼요. 아주 요새는 좀 되게 소프트하겠네요. 답 확인하다 발견했는데 방금 그 소모품 살 때 현과로 했는데 현면도 답이 된대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건 복수정답 처리해주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세라 판단했어도 정답 처리도 됐었네요. 실무는 그렇지 않죠. 부가세가 웬만하면 붙어있기 때문에. 자, 뭐 미지급금 확인했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수입 나왔네요. 수입을 최근에 좀 많이 낸 것 같아요. 자, 유형은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수입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즉 불공제 사유가 아니어야 되죠. 근데 원재료는 세액 공제를 뭐 받을 수 있죠. 원재료는 불공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형은 매입 수입 이 정도 적어놓을게요. 번호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800만 원이라고 적을 건데 어차피 수입은 원재료 값은 미라클사한테 따로 줄 거고 우리는 지금 인천세관한테 부가세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미라클한테 따로 하는 거니까 지금은 생략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보통 예금 정도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숫자는 눈에 잘 띄니까 이 정도 적어놓고 입력을 해볼게요. 최소한만 적어야 됩니다. 10월 17일 유형은 매입 수입 보니까 55번이네요. 55번 품목은 뭐 원재료라고 쓰셔도 되고 사실 원재료가 여기서 등장하진 않는데 원재료가 메인이긴 하니까 공급가액은 800 적어주시고 거래처 여기다 또 미라클 쓰면 안 됩니다. 미라클 검색하면 나와요.
거래처는 증빙을 주고받는 곳인데 미라클은 우리한테 증빙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천회관이 답입니다. 수입 유형은 반드시 거래처가 세관인 것도 중요합니다. 자, 전자 받았고요. 전자 1번. 자, 붕괴는 보통예금이니까 혼합 가야겠죠. 3번 혼합. 그리고 보시면 어차피 부가세 대급금밖에 없죠. 80. 이걸 대변으로 보통예금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재고자산 회계 처리는 항상 따로 합니다. 미라클사한테. 네, 그걸 문제로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다음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은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을 팔았는데 일단 개인이 좀 눈에 띄죠. 개인한테 팔면 거래처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관련해서 어떤 증빙도 발급하지 않았다 해서 무증빙이네요. 그러면 건별이네요. 매출 건별. 뭐 키워드는 매출 건별 정도 적어주시고 얼마 받았는지만 쓰면 돼요. 제품 매출이랑 현금 받았다. 그냥 현금. 딱히 뭐 쓸 게 없네요. 보너스 문제다 보니까. 그러면 바로 입력을 해봅니다. 10월 20일 유형은 매출 건별 14번. 품목은 뭐 제품 매출이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카과, 현과 건별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110%를 적는다. 그래서 96,000원을 적어주세요. 알아서 쪼개집니다. 잘못 쓰면 그냥 고치시면 돼요. 99,000 다시. 그 다음에 거래처는 안 쓰셔도 정답 처리가 돼요. 저는 안 쓸게요. 근데 어차피 쓰지 말라고 이름이 소비자일 리는 없으니까 검색조차 안 되게 해놨네요. 그 다음에 붕괴는 1번 현금으로 끝내면 되겠죠. 현금 받았으니까 1번 현금하고 아래 보시면 붕괴가 끝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한 10초 컷이죠. 자, 그 다음은 메인 매출 점표도 다 해봤고 이제 문제 4번으로 가볼게요. 난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붕괴를 잘해야 돼요. 답을 알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4번에 1번. 문제 좀 길어 보이는데 자,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8월 31일을 제시했잖아요. 그럼 그냥 들어가서 붕괴를 미리 한번 보는 것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자 비용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돈 빌리고 빌려주는 거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거든요. 그래서 일반 점표로 들어가서 그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반 점표 가서 8월 31일로 그냥 가볼까요? 자, 그러면 잘못된 붕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 볼게요. 이자를 주는데 돈 준 것만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 아까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거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가 이자를 줄 때도 원천징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천징수를 한 금액을 안 적은 거야.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이 문제 어렵게 답 알려줬네. 자,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제가 이자 비용이 15.4% 원천징수를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이 36만 2,500원 원래 그걸 뺀 84.6%예요. 근데 여긴 답을 알려줘 버렸네. 그래서 이자 비용 50만 원이라 써있죠. 그러면 이자 비용을 50으로 고쳐주세요. 자, 이자 비용 붕괴 찍혀 있으니까 이거 숫자 클릭하셔서 50이라 써있죠. 50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원래 총 이자는 50인데 이것만 줬다. 그럼 나머지가 원천징수 세액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 원천징수를 한 겁니다. 당한 게 아니고 아까 당할 땐 선납세금이었고 지금은 예수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변이 비어 있죠? 대변에 4번 예수금 해주시면 뭐 공개가 끝나죠. 저절로 137,500원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 회차는 원천징수를 잘 모르면 두 문제가 세트로 날아가는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좀 비교를 해보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비교해볼게요.
지금은 이자 비용 50, 예수금 13만 7,500원. 금액을 알려줬으니까 그냥 적을게요. 자, 지금 이게 답이잖아요. 네, 아까 풀었던 문제 있죠. 아까 풀었던 거랑 한번 비교해보면 아까 일반 전표에 원천징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를 꼭 반드시 같이 보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네, 그 이유는 지금 이자 비용을 지급할 때는 내가 돈을 주니까 원천징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덜 주는 게 원천징수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때는 예수금이 지키는 거예요. 원천징수 할 때. 근데 내가 돈을 받을 때는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하겠죠. 받으니까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내 대신에 세금을 내준 거니까 선납세금 77,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금이랑 선납세금은 반대예요. 이거 애매하게 알았으면 둘 다 틀렸죠?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세율이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은행은 15.4%고 우리는 은행이 아니니까 여기선 27.5%일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은 11월 30일이고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수리를 했어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써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냥 둘 다 들어가 봐도 돼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가 봤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11월 30일을 찍어 봤는데 역시 적혀 있네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 하니까 과세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 이 유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 분계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분계 혼합 있죠.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분계가 뜨잖아요. 근데 설명을 보니까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였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게 옳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뭐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뭐 생산성 증가, 뭐 내용 연수 증가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썼는데 물건이 좋아진 거예요. 더 오래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질이 좋아졌거나 양이 늘어났거나. 그래서 이때 자본적 지출로 하면 시드 2에 돈을 쓴 거지만 해당 계정 과목으로 금액을 추가해 주시면 되죠. 그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는 뭐 현상 유지, 뭐 능률 유지, 현상 유지 똑같은 말이죠. 능률 유지나 원상 회복 뭐 이런 느낌으로 내거든요. 그냥 결국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용 처리할 때 쓰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럴 때는 계정 과목이 차량 유지비나 수선비로 갑니다. 계정 과목이 그래도 딱 두 개라서 외우실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알아야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본적 지출로 했다는 말을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처리를 했으니까 건물로 답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잠금장치 수리했다고 건물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로 해라. 근데 이때 차량 유지비는 안 씁니다.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선비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장이기 때문에 500번 수선비가 되겠죠. 답은 500번 수선비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가서 건물 202번만 클릭을 해서 F2번 누르고 수선비 500번 이걸로 이건 끝이네요. 네, 뭐 공장 문이어서 500번이고 본사 문을 수리했다라고 하면 800번 수선비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은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5번은 결산입니다. 결산은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거는 그 이번 회차 보고 이따가 결산을 추가로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제가 수동 결산이랑 자동 결산을 좀 구분해 드릴게요. 문제 5번에 1번은 수동 결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2번도 수동 결산이고 문제 5번에 3번은 자동 결산이에요. 일단 이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문제 풀기가 수월해요. 문제 5번에 1번이랑 2번은 직접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 가서 12월 31일에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은 12월 31일이죠. 근데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 문제인데 12월 31일로 날짜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번, 2번이 좀 어려운 주제거든요. 잘 안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소모품 정리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연습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뭐 따로 풀어보셔도 되는데 엄청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나오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다면 버려도 되지만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엔 좀 자주 나왔는데 자, 그럼 문제를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2월 11일에 소모품 300만 원을 자산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2월 11일에 소모품 300. 참고로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자, 소모품을 300을 샀다. 그냥 뭐 현금으로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회계 처리가 있었겠죠? 샀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핵심은 아까 우리 소모품 살 때 소모품비로 처리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소모품은 사면서 바로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산으로 했다고 하죠. 자, 근데 오늘이 12월 31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볼까요? 창고에 남은 소모품은 50만 원이죠. 그러면 처음에 300만 원으로 사왔잖아요. 근데 지금 50 있대. 그럼 250 쓴 거죠. 산수 가능하시죠? 그럼 대변에 소모품 250을 뺍니다. 일단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소모품이 250이 없어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 자산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한 거잖아요. 비용 처리를 할 건데 그 250만 원 중에 25%는 영업부에서 쓴 거고 250만 원 중에 75%는 생산부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비가 좀 필요한 문제죠. 그래서 영업부부터 써보면 영업부 소모품비 그러면 금액은 250만 원 곱하기 25%가 되겠죠. 62만 5천 원이에요. 소모품은 250을 없애고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500번 소모품비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250만 원에 75%겠네요. 187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풀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찍어놨으니까 감소분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럼 그 줄어든 게 비용 처리가 될 테니 그걸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각각 분배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을 공통으로 사용을 하면 누가 얼마나 쓸지 모르니까 자산으로 해놓을 수도 있겠죠. 답이 이겁니다. 이건 입력 방법보다는 어떻게 이 답이 나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뭐 어쨌든 푸는 거는 답은 알려드렸으니 입력을 해보면 뭐 대변에 소모품 250을 먼저 쓰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차변에 소모품비 순서는 뭐 상관없어요. 62만 5천원 네, 187만 5천원은 사실 저절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모품 정리라고 하고요. 뭐 반대 케이스로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필두로 해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몇 문제 넣어놨거든요. 복습해보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은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요새는 좀 자주 안 내는 주제입니다. 왜냐면 조금 어렵거든요. 얘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주제예요. 이번 문제는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과하다, 현금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부 현금이랑 실제 현금 시제가 안 맞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문제도 처음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답부터 좀 설명드리고
오늘이 12월 31일인데 지금 잔액이 뭐 안 맞아서 현금과부적으로 했었대요. 23만 5천 원이 안 맞았었나 봐요. 기중이라고 하니까 12월 31일 전이었겠죠. 근데 이때 15만 원은 찾은 겁니다. 왜 돈이 안 맞았는지. 15만 원은 업무용 자동차에 유류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영업부니까 800번일 겁니다. 그래서 출처를 찾은 겁니다. 이 돈이 왜 안 맞는지. 그러면 기름값을 15만 원을 넣었는데 회계 처리를 안 해서 안 맞았구나 정도로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돈을 쓴 거니까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을 썼어요. 자, 근데 어쨌든 안 맞는 건 23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5만 원만 썼죠. 그러면 대변에다가 현금 과부족 이렇게 23만 5천 원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안 맞는지를 찾았잖아요. 그 이유를 써주시고 반대편에 현금 과부족 써주시면 돼요. 무조건. 그렇게 푸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차량 유지비를 힌트로 현금 과부족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차변이 부족하죠. 그럼 이때 돈이 안 맞는데 이유를 모른다. 그럼 이때는 잡손실을 사용합니다. 잡손실. 그러니까 왜 안 맞는지 모를 때 잃어버렸다 정도의 느낌이죠. 그럼 23만 5천 원에서 15만 원 빼면 뭐 금액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8만 5천 원 나오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차량 유지비를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자리 잡고 남은 자리는 잡손실. 그러니까 혹시 오른쪽이 비면 잡이익이 될 겁니다. 이것도 제가 그 연습 문제를 많이 넣어놨으니까 따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요새 출제율이 좀 낮아요.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입력을 해보면 얘는 똑같이 12월 31일에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을 써놓고 15만원 대변은 현금 과부족이겠죠. 얘는 23만 5천원이라고 언급했으니까 써주시고 빈자리가 잡손실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 두 문제를 풀어봤네요. 잘 안 내는 문제를 연달아 내서 합격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때 합격률이 참고로 30%입니다. 저번은 47%였고 그 다음에 3번 자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동결산. 수동결산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고 자동결산은 자, 메인 화면으로 가셔서 오른쪽 위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있거든요.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그냥 엔터 2번 치시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 가서 엔터 2번. 그리고 이 결산 자동 결산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힌트를 좀 드리면은 이게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 들어가 보시면 초록색 칸 있거든요. 초록색 칸만 한번 그냥 클릭해 보면서 따라가 보시면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자동 결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따로 같이 드린 결산 프린트 있죠. 거기에 유형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있는 문제만 볼게요. 초록색 입력 가능해야 자동 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3번 문제는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을 말하고 있죠. 그럼 일단 확실히 제공품이랑 제품은 850에 1345만원 써있잖아요. 그럼 이걸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초록색 칸을 따라가면서 클릭을 해보시면 제공품이 나올 거예요. 중간 정도 가보시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있죠. 여기다가 쓰세요. 850. 쓰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제품 칸에는 1345만원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해도 돼요. 자동 결산이다 보니까. 일단 제공품 제품은 그냥 뭐 논란 없이 바로 적으면 되는데 원재료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원재료 같은 경우는 장부 수량이 10,000개, 실제 수량이 9,500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제 수량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실제 수량은 9,500개, 단가가 1,000원이니까 두 개 곱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9,500 곱하기 1,000 하니까
950만 원 나오거든요. 이걸 원재료판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간단한 산수 문제죠.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팩트를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 수량에서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한번 빼면 장부 수량이 1000개잖아요. 10,000개. 여기서 실제 수량을 빼면 이게 감모 손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장부에 가서 봤는데 10,000개가 써 있어요. 장부 보니까. 근데 창고 가니까 9,500개 있는 거야. 그럼 500개가 안 맞죠? 이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럼 얘는 500개가 감모 손실이에요. 없어졌단 소리예요. 자, 근데 감모 손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상 감모랑 비정상 감모가 있어요. 근데 이거 문제에서 말해줍니다. 네, 여기서 문제에서 수량 차이, 여기서 수량 차이에다 뭐 감모 손실 정도로 적어두시고요. 네,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정상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쉽게 준 거죠. 정상 감모 나왔을 때 회계 처리 안 하는 거 알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 감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정상 감모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가 그럼 이렇게 돼요. 공개해야 돼요. 12월 31일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500개 곱하기 1,000원 50만원 그리고 원재료 50만원 해서 적요 8까지 달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급상승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결산 문제긴 한데 혹시 이게 비정상 감모였다면 12월 31일에 가서 이 분배를 또 적어줘야 돼요. 한 문제인데도.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동 결산에다가 입력을 하셨으면은 이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쓰는 건 되게 간단하잖아요. 왼쪽 위에 보시면 전표 추가 있죠. 이걸 안 하면 답을 입력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이 지금은 한 문제 나왔는데 옛날에 막 세 문제 나오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세 개를 다 입력하고 마지막에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든 두 문제든 세 문제든 다 하고 마지막에 한 번만 누르면 돼요. 한 문제 풀고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얘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결산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2, 3, 4, 5를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1번이랑 6번 있죠. 1번, 6번. 이거는 좀 쉬고 10분 정도 쉬고 한 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볼게요. 한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실무 1번이랑 실무 6번 그리고 이론 문제가 있죠. 실무 1번이랑 6번은 뭐 딱히 메모할 거는 없고 그냥 바로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쉬운데 그냥 같이 한번 해보면 되는 정도예요. 그러면 실무 시험 1번 하고 6번 이렇게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실무 시험 1번 같은 경우는 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점이 3점, 3점, 4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수가 없으면은 4점짜리가 되게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3점짜리 두 개는 반드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점은 상황에 따라 좀 버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문제 1번에 1번은 거래처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거의 이게 좀 자주 나오는데 그냥 새로 거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거래처를 등록해 놓겠죠. 메인 화면의 왼쪽 위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써있죠.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탭이 3개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네, 뭐 번호가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코드가 99850 이렇게 써있거든요. 네, 거의 일반 거래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래 보시면 번호 범위가 97999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여기 주어진 번호가 이 범위를 넘어갔죠. 그럼 탭을 바꿔보셔야 돼요. 금융기관도 있고
근데 보니까 99850이면 신용카드 쪽이네요. 네, 번호 그냥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쪽에 신용카드로 넘어왔어요. 번호 확인하고 번호 그대로 적어주세요. 99850 하나카드죠. 네, 이 카드로 뭐 살 거냐 팔 거냐 이거 고르는 건데 매입으로 골라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원래는 적는 건데 제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카드 번호만 쓰면 되겠네요. 당연히 제시가 안 된 건 쓸 필요 없고요. 카드 번호는 하이픈까지 쭉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카드 종류도 언급이 돼 있으니까 언급돼 있는 거는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자, 이렇게 지시한 거 다 썼거든요. 그러면 끝이에요. 3점. 거의 뭐 보너스 문제죠. 다 입력하셨으면 그냥 창을 끄셔도 됩니다. 저장은 따로 없고 뭐 불안하시다고 하면 껐다가 거래처 등록을 다시 들어가 봤을 때 그냥 적혀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도 뭐 거의 얘가 나오는데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으로 가볼게요.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계정 과목을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계정 과목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계정 과목에서 적요만 추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요를 쓰진 않지만 실무에서는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비교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그러니까 800번 여비교통비로 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씩 찾고 있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컨트롤 F를 누르셔서 컨트롤 F 누르신 다음에 여비교통비라고 적어볼게요. 번호를 주면 편한데 번호를 안 줬으니까 여비교통비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800번 나올 때까지 천천히 엔터를 쳐볼게요. 네,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나올 때까지 엔터를 쳐보니까 여기교통비가 812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번호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컨트롤 F로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혹시 번호로 주어지면은 이 숫자 칸 있죠. 아무데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788 여기다가 그냥 클릭을 해서 812 이렇게 쓰면 저절로 그쪽으로 가져요. 812 쓰면 812번으로 저절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적요 있죠? 현금 적요랑 대체 적요를 하나씩 써볼게요. 현금 적요는 6번이죠. 번호에 6번 쓰고 있는 글씨 그대로 써주세요. 야근시, 세금 택시비, 그 다음에 대체 적요죠. 현금이 아닌 거 전부 다 대체예요. 3번으로 쓰시고 야근시, 세금 택시비, 정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문제도 끝입니다. 이것도 그냥 창을 꺼주시면 되고요. 자동 저장은 이 두 문제는 쉬운데 4점짜리가 좀 상황에 따라 난도가 많이 달라져요. 지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사실 정해져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4점짜리가 지금 전기분 재무제표라고 해서 어제 제가 자료는 드렸거든요. 그래도 유형별로 정리를 해놓기는 별로 권하진 않아요. 이거 마칠 시간에 다른 거 제대로 하는 게 좀 낫긴 한데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번호를 임의대로 매기면은 1번이 원가명세서고요. 전기분 원가명세서. 외워야 될 게 좀 많아요. 2번이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왼쪽 밑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제표라고 돼 있죠. 이게 순서대로 안 돼 있어서 제가 번호를 나름대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명세서가 1번, 손익계산서가 2번, 잉여분 처분계산서가 3번,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길 거거든요. 근데 좀 가성비가 좋지는 않죠. 흐름 전체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3번은 전기분, 잉여분 처분계산서,
근데 그것도 출제자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적어놓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원가 명세서는 500번 비용이 들어가요. 500번 비용. 그러니까 제조 원가라고 하는 공장에서 쓰는 비용들 있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800번 판매 관리비랑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번호로 치면 800, 9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500, 800,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는 지금 2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럼 문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공장 생산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명절 선물. 그럼 이게 500번 비용일 거잖아요. 500번 복리후생비. 근데 이거 실수로 본사 직원한테 한 걸로 돼 있다. 그럼 이 말은 800번 복리후생비는 잘못됐고 얘를 500번 복리후생비로 고쳐라 이거예요. 근데 작년 겁니다. 올해 게 아니라.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정도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럼 한번 해보면 800번이 정기분 손익계산서니까 여기서 한번 고치고 그다음에 원가명세서 가서 한번 고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비용 금액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 둘이서 퉁쳐지는 거예요. 1번, 2번 고치면 알아서 자동 조정이 되는 거여서 좀 간단한 편이긴 한데 그러면 이 두 개만 들어가 보면 됩니다. 원리는 뭐 설명드렸는데 더 어려워지면 풀기가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러면 얘는 원가명세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기분 원가명세서. 자, 원가명세서로 들어가서 지금 공장 생산직 사원한테 준 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안에 들어가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900으로 돼 있는데 자, 이쪽에서 900인데 1000으로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공장 직원한테 준 거를 본사로 잘못 올렸으니까 500번의 복리후생비를 100으로 올려라. 1000만 원으로 올려주십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걸 고쳤으니까 어쨌든 이 결과물이 단기 제품 제조원 건데 이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100만 원이. 그럼 이거를 일단 켜놓을게요. 원가명세서를 켜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라고 말씀드렸죠. 자, 손익계산서로 가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여기에도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얘는 2,900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면 여기서 첫 100을 올리고 여기서 100을 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네, 한 가지만 좀 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이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을 해보시면 새로운 창이 뜨거든요.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 이 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9,42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켰던 원가 명세서 있죠. 네, 이 결과물을 보면은 우리가 고쳐서 결과물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9,520만 원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옮겨서 적어주시면 9,420이라 써 있는 거를 9,52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이거 뭐 이 정도 하는 건데 일단 뭐 나와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 회계 전체를 좀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3점짜리 2개 위주로 좀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근데 어쩌다 보면 4점짜리가 쉽게도 나와요. 제가 기출문제 3개 더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그 정도는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장이죠. 문제 6번.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나와 있는 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장부조회는 말 그대로 그 필요한 정보를 그 맞는 메뉴로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문제 6번에 1번.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2023년, 이때가 23년인데 5월 말에 외상매출금이랑 외상매입금의 차익을 물어봤다. 그럼 힌트가 두 개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고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힌트고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가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 힌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 말도 힌트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좀 요약을 해주시면 돼요. 외상매출금이 자산인 것, 외상매입금이 부채인 것, 그리고 월말을 물어보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면 답은 재무상태표예요.
이유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월 말 기준으로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메인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메인 화면 오른쪽 위에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로 들어가 보시면 월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을 쓰면 저절로 월 말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5월을 쓰라는 소리겠죠. 5월 쓰면 자동으로 5월 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들어가 보시면은 재무상태표는 두 개가 뜹니다. 날짜를 한번 보면은 자, 왼쪽이 당기라고 써 있고요. 자, 당기 5월 말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5월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전기가 뜹니다. 전기.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게 항상 같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전기 말이랑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이 구조상. 근데 지금은 전기 말을 비교하라는 말은 없고 5월 말에 외상 매출금이랑 외상 매입금이기 때문에 왼쪽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에서 외상 매출금을 하나 찾아요. 107, 700, 000 이걸 하나 적어놔야겠죠. 외상 매출금은 107, 700, 000 차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산이니까 위쪽에 있는 건데 이제 내려가 보시면 부채도 나오겠죠. 외상 매입금도 찾아보세요. 외상 매입금은 67235,000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빼면 되죠. 뭐 빼서 구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보면은 일단 외상 매출금은 107, 700, 00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67235,000입니다. 4046500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걸 적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40465000. 참고로 얘는 그 적는 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있어요. 따로. 메인 화면에 왼쪽 밑에 보시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창을 다 끄고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종이에 적어놓으신 거를 한 번에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럼 2번 이어서 또 볼게요. 2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그럼 이건 키워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적어주세요. 부가가치세를 지금 신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겁니다. 거의 신고서는 한 문제씩 나옵니다. 얘는 탭을 바꾸셔야 돼요. 위에 탭 두 개 있죠. 여기서 회계관리만 쓰고 있었는데 부가가치 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부가가치 탭으로 가보시면은 맨 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위쪽에 기간 있죠. 4월, 6월인데 그러면 앞쪽은 4월, 뒤쪽은 6월인데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쓰셔야겠죠. 사실 일자는 안 쓰고 엔터만 치셔도 돼요. 저절로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4월, 6월 이렇게 써서 검색을 해볼게요. 엔터 쭉 치시면 밑에 우리가 신고했던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내용을 찾아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빨간색이 매출이고 파란색이 매입이거든요. 그러면 매출 쪽을 물어보는 거겠네요. 매출액이라고 하니까 빨간색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이니까 또 오른쪽에 보면 금액과 세액이 있어요. 금액은 100%, 세액은 10%거든요. 그럼 이때는 5번이랑 6번을 합쳐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금액이. 영세율 적용되는 거는 5번이랑 6번이 있죠. 그러니까 5번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고 6번은 직수출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액은 48, 450, 000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는 칸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건 영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3번. 3번은 첫 번째 힌트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이걸로만 지금 문제 풀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아니죠. 얘는 답이 월계표인데 월계표를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장부 관리에 일계표, 월계표 써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월계표. 네, 주로 월계표를 쓰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문제도 6월에 발생한 걸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월계표 탭으로 가서 6월로 검색을 해볼게요. 6월 한 달이니까 한 달 동안 발생한 것들입니다. 자, 평관비니까 천천히 한번 내려보시면 중간쯤에 5번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이건 계정 과목이 아니고 여기 800번 비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 800번 비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격을 알고 있으면 지금 이 문제에서 판관비 800번 중에 가장 적은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거죠. 판관비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월계표 왁구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월계표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장 적은 거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해야겠죠. 걔를 보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쓴 거랑 대체. 그래서 여기 와서 또 보니까 그 월계표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쓴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얼마 썼는지. 근데 지금은 걔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적은 거를 찾아보니까 도서 인쇄비네요. 도서 인쇄비 10,000원이죠. 그러면 도서 인쇄비 10,000, 이 두 개가 정답이에요. 계정 과목이랑 그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번호는 안 써도 되겠죠. 문제 자체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중이라고 한정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장부 조회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같은 게 반복이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해서 시간이 없으면은 이거 찍는 거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데 거의 1시간을 거의 다 할애하실 건데 앞쪽에 이론 문제도 좀 푸실 수 있는 거 위주로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 할 건 아니고 좀 쉬운 거 위주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론 문제는 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론 실험은 1번부터 쭉 볼게요. 쉬운 것만 다 볼 건 아닙니다. 자, 1번에 재무상태표 물어보죠. 이건 꼭 맞히셔야 돼요. 엄청 쉬운 문제고요. 옳은 것 찾는 건데 답이 1번이거든요. 1번 체크하시고 키워드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왜냐면 12월 31일이니까. 아까는 뭐 월 말도 검색할 수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연말이고 월말도 가능은 하죠. 일정 시점과 자산, 부채, 자본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표시하시고 1번은 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참고로 그 나머지는 2번까지는 좀 아시면 좋겠네요. 2번은 손익계산서입니다.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고 수익과 비용이죠. 이 두 개 정도는 확실히 알아두세요. 3, 4번은 모르셔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은 2번도 꼭 맞히셔야겠죠. 딱 봐도 답이 쉬워 보이죠. 유동부채가 아닌 거 답은 엄청 쉽네요. 4번이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답이 맞는 이유를 보면 매입 채무는 보통 1년 안에 갚으니까 유동이겠고 단기 차입금은 단기 표시해 주시고요. 단기 당연히 뭐 내년까지 갚으니까 단기 차입금이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성 표시하시면 되죠. 처음엔 장기 부채였는데 이제 유동성을 띠고 있으니까 유동 부채가 맞겠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은 보통 뭐 임대 기간이 1년일 수도 있지만 2년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비유동 부채입니다. 네, 3번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거의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수준인데 무형자산도 이론에 잘 냅니다. 자, 무형자산에서 옳지 않은 거를 좀 찾아보면은 일단 1번은 맞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이건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를 좀 표시해 볼게요.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그리고 이렇게 써주세요. 연구 단계는 비용, 개발 단계는 자산. 이렇게 좀 러프하게 봐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연구 단계는 비용이고 개발 단계는 자산인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 근데 연구 단계 비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우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들은 연구개발만 허용이 되는 편이고 뭐 브랜드나 고객 목록 같은 거는 가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쉽죠. 무형자산은 사용할 목적으로 형체가 없는 걸 갖고 있다. 4번도 잘 나옵니다. 3번에 4번. 신뢰성 있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상각 방법을 모르겠으면 정액법으로 해라.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모르겠으면 정액법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잘 나오는데 수익 인식 시점은 판매 시점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판매를 해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4번은 수익 인식 시점, 판매 시점. 그럼 하나씩 좀 볼게요. 1번은 위탁 판매인데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자가 있고요. 위탁자가 난데 수탁자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3자 소비자 한테 이런 식으로 대신 팔아주는 건데요. 이때 내용을 보니까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인식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탁자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팔면 내가 판 걸 수탁자가 대신 팔아줬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용 판매는 써보고 결정하라고 보내놓는 건데 근데 써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인도 시점 보낼 때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겠죠. 고객이 구매 의사를 밝힐 때입니다. 인도가 아니라 구매 의사 밝힐 때. 그 다음에 3번, 4번은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러리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재고자산 단가네요. 단가. 선입선출법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실제 취득 원가를 기록을 해서 매출 원가로 대응을 해서 여기서 키워드는 가장 정확입니다. 가장 정확. 개별법입니다. 하나씩 체크해서 하나씩 팔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데 거의 불가능하죠. 개별법 잘 안 나오는데 냈네요. 그러니까 거의 선입선출법 찍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6번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거는 물어보는 게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회계 구조를 아는지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매출액은 우리가 판 거고요. 매출원가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500번 중에 500번이 제조원가 명세서로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서 중에 팔린 것만 매출원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00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들어가는 거죠. 팔린 것만. 그리고 판관비 같은 경우는 800번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려면 500번이랑 800번 이 두 개의 비용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500번 또는 800번 비용이 발생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는 영업 외 비용, 그러니까 900번 수익 비용입니다. 영업 외 비용, 영업의 수익 이 두 개를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이걸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는 건데 그럼 500, 800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답이 아주 간단해요. 4번이 되는데
왜냐면 어제 이거 어제 했던 거네. 일용직 직원은 잡급을 쓰는데 500 또는 800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도 볼까요? 6번에 1번을 보시면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은 900번이에요.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번호는 900번이 되겠고, 왜냐면 나머지는 다 900번이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재고자산, 이건 재해손실이네.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건 우리 잘못 없으니까 900번으로 빼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자를 주는 것도 900번이에요.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뭐 이 정도 느낌이고, 그 다음은 7번. 이 정도도 좀 푸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당기순이익 증감이에요. 당기순이익, 수익과 비용만을 찾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당기순이익을 찾아라. 그러면 첫 번째 매도가능증권이 나왔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는 오르든지 내리든지 자본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중요하지 않고요. 처분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평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평가만 해도 수익 비용을 잡아버리죠. 그럼 얘는 장부금액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산일 때 보니까 330이니까 30이 늘었다. 수익이 30이 일단 생기겠네요. 단기매매증권은 예외죠. 외화도 예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얘는 팔았죠. 900을 880에 팔았습니다. 실현된 거기 때문에 수익 비용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는 비용 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을 손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10만 원 증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단기매매증권은 평가만 해도 수익 비용으로 잡고 매도하는 증권은 평가를 하면 자본으로 잡기 때문에 수익 비용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그러니까 8번까지가 재무회계인데 재무회계에도 이렇게 쉬운 문제도 꽤 많이 나와요. 근데 볼 시간이 없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는 원가인데 원가는 제가 세무 2급에다가 올리긴 했는데 여유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13번부터 15번까지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것도 혹시 알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써드리면,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것도 시험에 꽤 나온 편인데 답만 알고 계시면 돼요. 증여, 사업자 명의 변경 이렇게 표시됐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사업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폐업 사유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폐업하고 아들이 그걸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정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정정은 아주 좀 소소한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정정하는 거거든요. 네,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상속으로 명의가 변경되면 또 그건 그냥 정정이에요. 상속은 돌아가셔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증여가 많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좀 잡다한 거니까 그냥 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4번. 14번 영세율. 이것도 중요한데 14번.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 1번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뭐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구현된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다 보니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소비국만 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은 방향이 같은데 3번이 잘 나옵니다. 영세율은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율이 완전 면세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예시를 좀 간단하게 들어드리면 700원에 사서 1000원에 파는 예시를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살 때는 700원, 70원 이렇게 샀다고 할게요. 어떤 물건을. 그리고 이 산 물건과 상관없는 거를 수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0이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이 두 개 있어요.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안 걷고 안 내도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혜택이고, 그 다음에 물건 샀을 때 770원 낸 거 70원 돌려받는 거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혜택 두 개를 다 받는다고 해서 완전 면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입니다. 참고로 면세는 불완전 면세, 부분 면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15번.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업종.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소매업. 소매업은 원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도 소비자를 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발급할 수 있는 거죠, 소매업은. 그리고 목욕, 이발, 미용업은 영수증밖에 발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소매업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도 평소에는 영수증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줄 수 있거든요, 소매업은. 근데 목욕, 이발, 미용업은 개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아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영수증밖에 발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좀 잘 나오고요. 근데 2번 도매업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대상, 그러니까 소매업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데 도매업자는 주로 소매업자한테 팔잖아요. 그럼 사업자니까 얘는 영수증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요. 4번은 그냥 법으로 정해놔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좀 합격률이 낮은 회차를 풀어봤는데 나머지 제가 올려놓은 3회분 해설 영상도 보시고 일부러 117회 최근 건 안 풀었으니까 따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대비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